안녕하세요. 미국주식론 대학의 미준우입니다. 6월 26일 오늘의 미국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미국 주식 투자의 정석을 지키고 있는 미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가 미준 유튜브를 운영하면서요. 개인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유료 멤버십을 최근처럼 열심히 홍보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잠깐 이 글을 읽어드리죠. 메리 유라는 아이디를 쓰시는 분께서 남겨주신 글인데요. 감사합니다. 멤버십 포모 현상이 일어나는군요. 얼른 가입하고 싶은 1인. 그리고 이제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기 딘4865라는 아이디를 쓰시는 분도 네, 뭔가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이렇게 좀 제가 읽기로는 이렇게 멤버십을 꼭 가입해야 되나 이런 압박을 느끼시는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제가 잠깐 해드릴까 합니다.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요. 투자 자금이 아직 적거나 미국 주식 개별 종목에 투자하고 계시지 않은 뭐 ETF에 투자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께서는 굳이 가입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투자를 이렇게 진지하게 하지 않으신 분들은 나중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투자하실 때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저는 한 달에 지금 멤버십 가입비로만 한 300만 원 이상을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톱니가 운영하고 있는 FS 인사이트라는 웹사이트가 있는데요. 여기는 보시는 것처럼 1년에 멤버십 구독비가 $2,000를 넘습니다. 한 27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아이오 펀드라는 테크 위주의 투자 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도 있는데요. 여기도 가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보여드리면요. 지금 1년에 $849를 지불을 하면서 이 멤버십을 제가 유지하고 있거든요. 7월 11일 날 조만간 제가 다시 1년 구독비를 납부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렇게 큰 돈을 들여서 멤버십에 가입하는 이유는요. 제 투자 자금이 10억이 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억 정도를 투자하고 있는데 수익률을 10% 정도 더 올릴 수 있다. 그렇게 되면요. 1억 원 정도가 추가적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따라서 저 같은 경우는 수익률을 10%만 더 올려도 1억 원이 추가로 발생하기 때문에 이렇게 뭐 $1,000, $2,000 이렇게 투자하는 것은 그렇게 커다란 부담이 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나는 투자 자금이 100만 원밖에 되지 않는다. 그렇게 되면요. 10%를 추가적으로 만들어내도 100만 원에 10%면 10만 원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한 20만 원 넘어가는 멤버십에 가입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가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투자를 얼마나 진지하게 하고 계신지, 얼마나 크게 하고 계신지, 그리고 개별 종목에 대한 정보가 얼마나 디테일하게 필요하신지 이 모든 것을 감안하셔서 개인적인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남들이 조인하니까 나도 멤버십 해야겠네 이렇게 가입하시면요. 결국은 수많은 정보를 제공해 드려도 활용하시지 않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냥 멤버십 가입하시지 마시고 한번 올인원 멤버십 그 정보 페이지에 들어가셔서요. 나한테 정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구나. 아니면 나는 아직까지는 이 정도의 디테일한 정보는 필요 없겠다. 이렇게 개인적인 판단을 꼭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해 드립니다. 자, 그러면 6월 26일 준비된 오늘의 빅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 방송에서는요. 미국 주식 시황을 정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질문을 해주신 구독자분이 계셔서요. 여기에 대한 답변을 먼저 좀 드릴까 합니다. 제이라는 아이디를 쓰시는 분이고요. 외국인 투자자에게 50% 세금을 올린다는 법이 하원을 통과했다는데 걱정입니다.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고요. 그 밑에 보시면 정말인가요? 미국 주식 투자를 망설여지게 하는 세금이네요 라고 걱정스러운 코멘트를 더해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방송에서는요, 과연 이러한 소문이 진실인지, 그리고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 투자자들은 어떠한 전략을 펼쳐야 할런지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려볼까 합니다. 자, 일단 지금 현재로서는요, 한국인이 미국 주식에 투자할 때 내는 세금을 좀 정리를 해봐야겠죠. 두 가지 정도의 세금으로 압축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배당금에 내는 배당 소득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미국 내 과세가 있죠. 그래서 배당에서 들어오는 소득에는요, 미국의 15%를 원천 징수하게끔 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에는 내지 않죠. 물론 이제 연 2천만 원 초과 시 종합소득세는 내야 하는 것으로 이해가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차액 실현이죠. 내가 산 가격하고 팔 때 가격이 차이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소득세를 내야 되잖아요. 자, 여기 보시면 연 250만 원까지는 공제가 되고요. 그리고 나서는요, 22% 양도소득세를 내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현재 우리 투자자들이 감당해야 되는 세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러면 정말로 미국 하원에서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세금 인상 법안이 통과됐는가? 자,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 5월 22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미국의 하원은요, One Big Beautiful Bill Act라는 대규모의 트럼프 대통령발 세제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법안에는요, 섹션 899라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조항은 미국 정부가 불공정한 외국 세금을 부과하는 국가의 투자자, 개인도 포함이 되고요. 기업이라든지 국부펀드까지 싹 다 포함이 됩니다. 자, 이들에게 미국 내에서 발생하는 배당, 이자, 사업소득 등에 대해서 기존 세율에 추가로 매년 5%씩 최대 20%포인트까지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요, 하원에서는 실제로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세금 인상 법안이 통과된 것이 맞습니다. 자, 하지만 이 법안은요, 아직까지 상원 통과가 남아 있고요, 대통령 서명 등 최종 입법 절차가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최근에 상원 재무위원회에서는요, 논의된 수정안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추가 세율 상한을 20%가 아니라 15%포인트까지 낮췄고요. 포트폴리오 이자를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따라서 약간의 변동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실제로 한국인 투자자한테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되는지, 이거는 이제 미국에 계신 분들은 상관이 없겠죠. 외국에서 투자하시는 분들, 전 세계에 퍼져 계신 한국인 투자자분들한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한국인 투자자도요, 영향권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이 만약에 미국 정부로부터 불공정 세금 국가로 지정이 되게 되면요, 미국 주식 투자로 얻는 배당 소득에 대한 원천 징수 세율이 기존의 15%에서 최대 30%까지, 왜냐하면 기존의 15%가 있고요, 상원의 수정안이 15%잖아요. 따라서 아마도 30%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두려움이 느껴지는 거죠. 자, 따라서 현재로서는요, 한국 투자자에게 즉시 적용되는 상황은 아니고요, 또한 상원 통과 여부가 남아있고 한국의 적용 대상 포함 여부를 지켜봐야 됩니다. 불공정 세금 국가로 지정이 될 때만 추가적인 세금이 부과된다. 이 부분을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법안이 최종 통과되더라도요, 단계적으로 적용됩니다. 매년 5%씩 올라가잖아요. 따라서 갑자기 뭐 30%까지 쭉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요, 매년 5%씩 추가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투자 전략을 수정할 시간은 충분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내용은요, 과연 이러한 내용이 주식 차액 실현, 즉 자본 이득에도 적용이 되는가, 이게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이번 세금 인상 섹션 899조는 일반적인 미국 주식 투자자의 차액 실현 이익, 즉 자본 이득에는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면요, 이번 세금 인상은 미국 내에서 발생하는 배당, 이자, 사업소득 등에 대한 원천 징수 세율에 인상하는 것이 핵심이다. 따라서 원천 징수세가 아니잖아요. 차익 실현은 우리가 한국에 내는 세금이죠. 따라서 상관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외국인이 미국 상장 주식을 사고 팔아 얻는 자본 이득, 즉 차익은요, 미국 세법상 과세 대상이 아니다. 이 부분이 핵심 내용이다. 강조를 드릴 수가 있고요. 미국 국세청 IRS와 한미 조세 조약에 따르면요, 미국에 텍스 홈이 없는 외국인, 우리 같은 경우는 미국 주식 매매로 얻은 차익에 대해서는요, 미국에서 세금을 내지 않는다.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 예외적인 부분이 있는데요, 미국 부동산 관련 주식, 우리가 리츠라고 부르죠. 자, 리츠 매매에서 발생한 차익은요, 과세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일반 상장 주식은 과세 대상이 아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테크주는 걱정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결론입니다. 이번 미국 세금 인상 섹션 899조는요, 미국 주식 배당 소득 등 원천 소득에만 적용이 되고요, 일반적인 주식 매매 차익, 자본 이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정리가 가능하겠죠.
따라서 미국 주식 투자로 차액 실현 이익을 얻는 경우 미국에서 추가 세금 부담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하지만 배당 소득에 대한 세금은 최대 30%까지 오를 가능성이 존재하죠. 자, 따라서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미국의 고배당주나 리츠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계시면요, 성장주의 비중을 좀 높이면서 포트폴리오를 재편할 필요성은 있어 보인다. 물론 아직 시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는가, 어떻게 법이 정말로 지정이 되는가, 이걸 확인하고 움직여도 늦지 않는다라고 여러분들께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질문해 주신 제이님, 굉장히 중요한 질문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로 앞에서는요, 미국의 세금 문제 때문에 우리가 미국 증시를 떠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을 좀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이 방송 보시고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해소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한국 주식시장도 있는데 왜 하필 미국 증시까지 와서 이렇게 투자를 진행하고 계신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댓글창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좀 피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는 한국 주식 말고 이렇게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커다란 이유 하나가 있는데요. 미준 유튜브 채널에 대문에 걸려있는 이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드린 것처럼 저는요, 4차 산업혁명에 투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은 2020년에 제가 올린 영상인데요. 그때부터 저의 투자 논리는 늘 같았습니다. 이제 슬슬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이 나온 것은 10년이 넘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실제로 4차 산업혁명은 시작도 하지 않았었거든요. 이제 한 2022년, 2023년 들어서 드디어 인공지능을 필두로 시작되고 있는 것이 4차 산업혁명이고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미국의 기업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소중한 투자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요, 아쉽지만 한국을 떠나서 미국까지 와서 미국 기업에 투자해야 된다는 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투자의 논리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방송에서는요, 그에 더해서 한 가지의 수치적인 분석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우리가 한국 주식보다 미국 주식에 투자해야 되는 또 하나의 합리적인 이유를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사 하나를 좀 읽어드릴 텐데요. S&P 500 기업들이 2025년 1분기에 자사주 매입 규모가 2,935억 달러에 달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는 높은 주가에도 불구하고 이전의 최고 기록이었던 2022년 1분기에 2,810억 달러를 넘어선 수치고요. 2025년 1분기 자사주 매입 규모는 2024년 4분기랑 대비하면요, 그 전분기 대비 20.6%나 올라갔고요. 그리고 1년 전 2024년 1분기랑 대비해서도 23.9%나 증가했습니다. 자, 따라서 미국의 대표적인 500대 기업이 엄청난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계속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번에는요, 2025년 1분기 자사주 매입의 탑5 기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애플이죠. 애플은 자사주 매입으로 주가를 대부분 올린다, 이렇게 생각해도 무방할 정도로 엄청난 규모의 자사주 매입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자, 무려 262억 달러를 했는데요. S&P 500 역사상 네 번째로 높은 금액이고요. 그리고 또한 2024년 4분기 265억 달러에 비하면 소폭으로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따라서 전분기에 비해서는 조금 떨어졌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기업이 눈에 띄는데요. 바로 메타입니다. 메타 같은 경우는 176억 달러의 자사주 매입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애플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지 않죠. 그리고 또 한 가지, 2024년 4분기에 비해서는요, 무려 4.5배 증가한 금액입니다. 자, 세 번째 엔비디아인데요. 엔비디아는 156억 달러고요. 그리고 2024년 4분기에 97억 달러에서 1.6배 정도 증가한 엄청난 수치를 보여주고 있고요. 자, 네 번째는 알파벳입니다. 알파벳은 151억 달러의 자사주 매입을 했고요. 2024년 4분기 156억 달러에서는 소폭 감소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자, 섹터별 변화를 보시면요, 커뮤니케이션 서비스가 56.5%나 올라갔는데요. 이건 이제 메타의 역할이 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 금융이 플러스 41%, 금융 같은 경우는 JP 모간이 선전을 하고 있고요. 정보기술, IT가 25.8%나 올라갔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엔비디아의 역할이 컸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금융, 정보기술은 자사주 매입을 늘렸는데요. 반면에 필수 소비재, 그리고 임의 소비재는 오히려 자사주 매입의 규모를 줄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025년 2분기 S&P 500 기업들은요, 자사주 매입을 좀 더 신중하게 진행하고 있다라고 중간 평가가 가능하고요. 자, 2025년 하반기 전망입니다. 주가가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직원 보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주식 수요가 증가하면서 추가적인 자사주 매입 활동에 기반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 이 얘기가 뭐냐면요. 미국 기업들은 보통 보너스를요, 주식으로 줍니다. 그렇게 되면 계속해서 주식을 발행해야 되잖아요. 그걸 우리가 희석 효과라 그러죠. 자, 따라서 이런 희석 효과를 줄이기 위해서는요, 어쩔 수 없이 자사주 매입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 영향이 좀 크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한 강력한 현금 흐름을 보유한 기업들의 재량적인 자사주 매입도 꾸준히 유지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 따라서 추가적으로 발행하는 이렇게 임직원들한테 주는 보상 말고요. 추가적으로 자사주 매입도 많이 할 것이다. 왜냐하면 미국 기업들 중에는요. 현금 흐름이 너무나 좋은 기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죠. 전반적으로 2025년은 자사주 매입으로 인한 주당 순이익 EPS 상승 효과는 이전 초고치에는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총 자사주 매입 지출은요, 새로운 기록을 세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역대 최고 수치의 자사주 매입이 2025년에 기록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미준의 한마디로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주가는요, 실적 곱하기 멀티플입니다. 여기서 실적은 보통 EPS고요. 멀티플은 PER이죠. 그래서 실적하고 멀티플을 곱하면 주가가 성립이 된다. 이걸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자, 따라서 기업의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요, 멀티플이 유지되면서 실적이 올라가거나 아니면 실적이 유지되면서 멀티플이 올라가면 됩니다. 물론 두 가지가 동시에 올라가면 주가는 급등하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 실적만 따로 띄어서 보면요. 실적을 우리가 EPS라고 부르잖아요. EPS는 earning per share입니다. 즉, 해당 기업이 만들어낸 순이익을요, 주식의 수로 나눈 수치가 바로 EPS거든요. 자, 따라서 EPS를 올리기 위해서는요, 두 가지의 방법이 있죠. 첫 번째는 기업이 창출하는 순이익을 늘리면 되겠죠. 아니면 두 번째는요, 순이익은 가만히 있어도 주식의 수를 줄이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차트를 몇 개 보여드릴 텐데요. 우리가 애정하는 대표적인 테크 기업들은 대부분 순이익은 늘고 있고요. 주식의 수는 줄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EPS가 올라가기 위한 두 가지 조건이 순이익이 올라가거나 주식의 수를 줄이면 되는데 우리가 애정하는 테크 기업들은 두 가지를 동시에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EPS가 계속해서 엄청난 추세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한 거죠. 자, 따라서 이들 주식이 주가가 상승하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매우 당연한 현상이다. 주가가 안 올라갈 수가 없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지금부터 몇 개의 차트를 보여드릴 텐데요. 지난 3년간 주식 수의 변화 추세에 좀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오렌지색은 주가고요. 두 번째, 파란색이 주식의 수입니다. 파란색이 어떻게 변하는지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고요. 자, 그리고 보라색도 나오는데요. 이 보라색은 순이익입니다. 자, 일단 메타를 보시면 메타 같은 경우는요, 보라색이 계속해서 우상향하죠. 그 얘기는 뭐냐면 순이익이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순이익이 이렇게 올라가면요, 밸류에이션이 움직이지만 않으면 주가는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기 오렌지색을 보시면 계속해서 메타의 주가는 급상승하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한 가지의 동력이 더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파란색을 보시면요, 파란색은 계속해서 아래로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 얘기는 메타의 주식 수가 계속해서 줄고 있습니다. 따라서 EPS는 순이익을 주식의 개수로 나누는 건데 주식의 개수는 계속해서 줄고 그리고 순이익은 계속해서 올라가잖아요. 따라서 EPS는 급등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이유가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한 거죠. 자, 메타뿐이 아닙니다. 이번에는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도 보라색을 보시면 계속해서 엄청난 상승 추세를 보이죠. 순이익이 급상승합니다. 자, 그런데 순이익은 그렇게 올라가는 가운데 파란색은 오히려 떨어지죠. 따라서 주식의 수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오렌지색, 즉 주가가 이렇게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다라고 정리가 가능하고요. 자, 이번에는 구글이죠. 구글 같은 경우도요, 파란색이 계속해서 떨어지죠. 주식의 개수는 계속해서 감소합니다. 자사주 매입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보라색은 계속해서 올라가죠. 자, 이렇게 순이익은 계속해서 상승하고 주식의 개수는 떨어지기 때문에 EPS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구글 같은 경우는 밸류에이션도 높지가 않잖아요. 따라서 계속해서 주가가 우상향하는 것은 굉장히 당연한 결과다. 이렇게 마무리가 가능하겠죠.
자, 제가 좀 예외적인 경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접 시킹 알파에 들어가서 예외적인 종목을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팔란티어인데요. 팔란티어 메인 페이지 오셔서 끝에 보시면 차팅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하시면 되고요. 실렉트 매트릭스가 있죠. 여기에서 우리가 찾고 싶은 여러 가지 수치적 분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필요한 건 세 개죠. 자, 첫 번째로 주식의 수가 필요하잖아요. 주식의 수는 오너십에 들어가면 있고요. 여기 들어가서 주식의 수를 클릭하시고요. 자, 두 번째로 순이익이 필요하죠. 순이익은 수익성, 프로피타빌리티에 들어가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넷 인컴이 수익이잖아요. 순이익 클릭하시고, 자, 마지막으로 주가가 필요합니다. 주가 같은 경우는 밸류에이션이겠죠. 프라이스, 주가를 클릭해서 차트를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지금 1년이죠. 3년으로 좀 바꿔봐야겠죠. 자, 3년간 팔란티어의 세 가지의 선을 보시면 굉장히 재미가 있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보라색 선을 보시면요. 엄청난 추세로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팔란티어가 주가가 올라간 이유는 이렇게 순이익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재밌는 부분은요. 파란색도 올라갑니다. 파란색은 주식의 숫자잖아요. 자, 주식의 숫자가 불과 3년 전만 해도 굉장히 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게 급속도로 올라가고 있죠. 따라서 임원 보상을 위해서 많은 주식을 추가적으로 발행하고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팔란티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주식의 희석 효과를 받기 위해서 자사주 매입을 열심히 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최근 들어서는 조금 자제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1년 차트를 보시면 주식의 개수가 늘진 않고 있죠. 따라서 더 이상은 이제 희석 효과가 좀 없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가 가는 부분입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요. 대부분의 미국 테크 기업들이 엄청난 양의 자사주 매입을 하고 있고요. 그 결과 주식의 개수가 줄면서 EPS는 급등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순이익도 늘고 EPS가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요. EPS가 올라간다면 밸류에이션이 유지되는 한 이 주식의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우리가 미국 주식에 투자해야 되는 이유는 굉장히 합리적이다라고 마무리해드리겠습니다. 앞에서는 제가 한국 주식시장을 놔두고요. 이렇게 미국 증시까지 와서 미국 주식에 올인하고 있는 이유를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그냥 미국 주식이 아니죠. 우리는 테크주에 집중 투자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테크 주식에 집중 투자해야 되는 명백한 이유를 이번에 좀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운용 자산 기준 세계 5위 규모의 상장 지수 펀드 ETF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QQQ인데요. QQQ는 어제 장을 사상 최고가로 시작했습니다. 장이 열리자마자 사상 최고치를 돌파했는데요. 문제는 이제 조금 떨어지면서 사상 최고치 바로 아래에서 마감을 했죠.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하는 QQQ는요, 이스라엘, 이란 휴전이 유지되고 있다는 신호 속에서 더 넓은 시장의 상승과 함께 급등했습니다. QQQ의 상승 모멘텀을 더욱 뒷받침하는 게 있는데요. 이 ETF가 소위 골든크로스를 달성했다는 사실입니다. 골든크로스는요, 단기 이동 평균선인 50일 이평선이 장기 이동 평균선인 200일 이평선을 상향 돌파하는 현상이고요. 많은 기술적 분석 투자자들은 상승 추세가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인다. 자, 따라서 이렇게 50일 이평선이 20일 이평선을 돌파하게 되면요, 굉장히 긍정적이다. 모멘텀이 굉장히 강화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QQQ는 100개의 종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나스닥에서 가장 시가총액이 커다란 100개의 종목을 모아놓은 거고요. 그중에서 금융주는 뺍니다. 자, 이렇게 100개의 종목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사실상 몇 개의 종목이 독점을 하고 있는데요. 이 펀드의 가격 움직임의 총 50.48%를 10개의 종목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QQQ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종목이 마이크로소프트로 나오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3개월에 한 번씩 리밸런싱을 하거든요. 지금 현재 시가총액 1위 기업은 엔비디아입니다. 어제보로 다시 올라갔죠. 자, 하지만 엔비디아가 가장 비중이 높지 않은 이유는 우리가 좀 3개월에 한 번씩 리밸런싱 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그때 이제 엔비디아 주식을 더 사겠죠. 그렇기 때문에 QQQ도 그렇고요. 스파이도 그렇고 3개월에 한 번씩 주가가 올라가면 추가적으로 사잖아요. 그 얘기는 이들
펀드 모두 모멘텀 투자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자, 어쨌든 지금 탑 10에 미주온 탑픽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시가총액이 커다란 종목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려 6종목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이해가 가능하고요. 자,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가 여기 나옵니다. 주식 투자는요, 미래에 베팅하는 거죠. 따라서 확실한 것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100%는 없는 거거든요. 따라서 우리 투자자가 해야 되는 것은요, 어떻게 하면 50% 이상으로 나의 확률을 높일 것인가. 이게 우리가 취해야 되는 전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지난 10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요, 그 어떤 기간의 수익을 비교해 봐도 S&P 500의 수익률은요, 단 한 번도 나스닥 100을 이겨본 적이 없습니다. 자, 여기 보여드리죠. QQQ가 나스닥 100을 추종하는 ETF죠. 그리고 그 옆에 스파이는요, 미국 주식에서 가장 시가총액이 커다란 500대 기업을 모아놓은 S&P 500을 추종하는 ETF입니다. 자, 그런데 지난 한 달간 QQQ는 6.27% 올라갔고요. 스파이는 플러스 4.84죠. QQQ가 이겼죠. 자, 그리고 3개월을 보시면 9.67%, 그리고 여기는 5.50입니다. 자, 그러면 6개월로 늘려보죠. 6개월의 수익률은 QQQ가 플러스 2.11%, 스파이는 플러스 0.97입니다. 1년으로 보시면요, 1년 동안 QQQ는 플러스 12.89%, 스파이는 플러스 11.43%입니다. 3년도 마찬가지죠. 플러스 83%, 플러스 55%. 5년 동안은 QQQ가 플러스 119%, 스파이는 플러스 97%입니다. 10년 동안도 마찬가지죠. 플러스 391%, 플러스 189%. 따라서 기간에 상관없이 스파이는요, 단 한 번도 QQQ를 이겨본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미국 테크주에 집중 투자하는 것은요, 투자 성향이 아닙니다. 투자 성향이 아니라 통계적으로 확인된 확률 높은 베팅이다. 자,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테크주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은요, 역사적인 통계가 뒷받침해 주는 것처럼 앞으로도 성공 확률이 더 높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번에는 QQQ의 모멘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6가지 지표 중에 3가지는 매도고요. 8가지는 중립, 15가지는 매수를 가리키고 있고요. 자, 밑으로 내려가서 QQQ의 주가 차트를 보시면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자, 여기서 더블 바닥, 이중 바닥을 만들어내고 V자 반등을 하고 있잖아요. 자, 그리고 굉장히 강력한 저항선이 있었는데 $500 부근이었죠. 여기를 뚫어냈습니다. 자, 그리고 이동평균선을 보시면요, 두 가지의 이동평균선이 나오는데요. 단기적인 추세를 볼 때는 20일 그리고 60일을 비교하면 좋습니다. 20일 이평선이 오렌지, 그리고 녹색이 60일인데요. 지금 20일 이평선이 60일 이평선을 뚫고 지나가는 골든 크로스가 여기에서도 발생이 됐죠. 자, 이렇게 여러 가지 기술적 지표가 굉장히 훌륭하고요. 더욱이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 최고점에 지금 걸쳐져 있습니다. 자, 따라서 상승 모멘텀이 굉장히 강력하지만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결정적인 순간에 도달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 보시면 사상 최고치가 $542입니다. 여기서 두 번 막혔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번에 여기를 돌파하고 $542를 돌파하고 며칠간 머무를 수만 있다면 그 얘기는요, 역사적 신고가가 경신되면서 새로운 상승 국면에 진입하는 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지금 여기서 주춤하면서 다시 떨어지면요, 그러면 삼중천장이잖아요. 3번이나 같은 곳에서 막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하락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고요. 물론 단기적으로는요, 20일 이평선 $529고 그 다음에는 $500의 저항선, 아니죠, 지지선이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요, 과연 사상 최고치를 넘어서 새로운 영역에 진입하는가, 이 부분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에는 메타가 나오는데요. 메타가 이번에 오픈 AI의 연구원 3명을 영입했다라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반가운 소식입니다. 자, 일단 핵심적인 내용만 설명드리면요. 메타가 오픈 AI 취리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는 연구원 3명을 영입해서 초지능 팀을 강화했다라는 내용이고요. 자, 그런데 이런 소식은 오픈 AI의 샘 엘트만 CEO가요, 며칠 전에 얘기했죠. 메타가 지금 인재 빼가기를 시도하고 있다, 이렇게 비난했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러한 루머가 현실화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때 샘 알트만이요, 메타가 오픈 AI 직원 영입하기 위해서 $1억 보너스를 제안했다, 이렇게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저는 이 뉴스가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보는데요. 무슨 얘기인지 한번 들어보시죠. 이번 메타의 오픈 AI 인재 영입 뉴스는요, AI 혁명이 가져다주는 기회가 너무나 막대하기 때문에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요,
사활을 걸고 올인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매우 상징적인 사건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과거의 인터넷, 모바일 시대와 마찬가지로 현재 AI는요, 미래 산업의 패권을 결정할 가장 중요한 기술입니다. 지금 AI 기술 경쟁에서 뒤처지는 것은요, 단순히 새로운 시장 하나를 놓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모든 산업에서 도태될 수 있다는 위기감을 기업들이 느끼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메타가 소셜미디어 회사를 넘어서 AGI, 인공 일반지능과 초지능을 목표로 삼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AI, 특히 AGI와 같은 최첨단 분야는요, 소수의 천재적인 연구원들이 기술 발전을 이끌어 나갑니다. 자, 따라서 이들이 확보하는 것은요, 단순히 직원을 늘리는 차원을 넘어서 경쟁사의 기술 발전 속도를 늦추고요, 자사의 기술력 향상을 수년 앞당기는 효과가 있다. 따라서 메타 입장에서는 굉장히 잘하고 있다. 이렇게 칭찬을 해주고 싶죠. 자, 그리고 기사에서 언급되고 있는 수억 달러의 보너스는요, 이 인재 정쟁이 얼마나 치열한지를 보여주는 핵심적인 증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엔비디아의 주가 그리고 실적이 증명하고 있는 것처럼요. 최근에 AI 인프라 구축에는 이미 천문학적인 자금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그리고 메타까지 모든 빅테크 기업들이요. 수십조 원을 데이터 센터 그리고 AI 칩 구매에 쏟아붓고 있거든요. 이 얘기는요, 우리도 한번 해볼까 수준의 투자가 아니라 AI라는 거대한 패러다임 전환기 속에서 미래의 생존 그리고 시장 선점을 위해서 기업들이 모든 것을 쏟아붓고 있다. 이렇게 평가가 가능하겠죠. 너무나 절박하다. 지금 치열한 경쟁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전 세계 최고의 기업들이 그들의 생존을 걸고 경쟁, 투자하고 있다면 당연히 우리 개인들도요, 불확실한 AI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자신 그리고 가족의 생존을 위해서는요, 엔비디아 같은 AI 수혜주에 투자해야 되는 것이 매우 합리적인 논리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자, 그리고 수치적 증거, 그리고 논리가 뒷받침된 합리적인 베팅은요, 언제나 성공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자, 이제 본격화되고 있는 AI 시대에는요, 변동성이 극심한 AI 수혜주들이 오히려 가장 안전한 투자처가 될 수 있다. 자, 그래서 변동성이 좀 적은 이렇게 굉장히 슬로우하게 움직이는 이러한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보통 안전하다. 이렇게 느끼는 분들이 많은데요. 시대의 흐름에 뒤처지는 기업, 그리고 개인의 미래처럼 위험한 것은 없습니다. 자, 따라서 시대는 엄청나게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요. 이러한 변화에 발맞추고 있는 기업을 찾아서 투자하는 것이 오히려 가장 안전한 투자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준비된 컨텐츠는요. 앞에서 제가 열정적으로 설명드린 우리가 꼭 투자해야 되는 인공지능과 마찬가지로 놓쳐서는 안 될 시대의 트렌드, 바로 비트코인 관련된 뉴스입니다. 뉴스라기보다는 하나의 보고서인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캐시우드의 아크 인베스트는요, 매달 한 번씩 비트코인 관련된 보고서를 발행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22페이지나 되는 굉장히 좀 자세한 내용이 삽입이 되어 있거든요. 하지만 우리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이걸 다 읽어보는 것은 조금 고통스러운 작업이죠. 저 역시도 이걸 다 읽어보긴 싫더라고요. 하지만 우리한테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미디움 팟캐스트죠. 그래서 오늘 미디움 팟캐스트에서는요, 캐시우드가 운영하는 아크 인베스트의 비트코인 보고서를 깔끔하게 정리해 봤습니다. 조금은 더 쉽고 재미있게 팟캐스트를 통해서 과연 아크 인베스트는 비트코인의 미래를 어떻게 진단하고 있는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혹시 오늘 방송이 작은아마 도움이 됐다면요, 소중한 댓글 그리고 좋아요도 꼭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의 손에는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2025년 5월 비트코인 월간 보고서가 들려 있습니다. 이 자료를 통해서 최근 비트코인 시장의 여러 흥미로운 변화들, 또 거시경제의 숨겨진 신호들까지 한번 같이 파악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그럼 핵심 내용들을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5월은 뭐랄까? 비트코인한테 여러모로 참 중요한 한 달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가격 움직임뿐만 아니라 전통 자산과의 관계라든지 네트워크 내부 동향, 그리고 좀 넓은 경제 상황까지 짚어볼 내용이 아주 많습니다. 그렇죠. 역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건 가격 아니겠습니까?
5월에 비트코인이 무려 11.1% 상승하면서 사상 최고가 11만 2천 달러를 찍었어요. 네, 정말 대단했죠. 월말 가격을 보니까요. 단기 보유자들의 평균 매수 단가 이게 9만 6천 달러 정도인데 이것도 넘고 장기 추세를 보여주는 200일 이동 평균선 9만 4,700 달러 그리고 온체인 평균가 6만 9천 달러 이런 주요 가격 지지선들을 그냥 가뿐히 다 넘어섰더라고요. 정말 인상적인 기세입니다. 여기서 또 흥미로운 지정이 바로 금 ETF와의 비교인데요. 4월에는 금 ETF에 92억 달러가 순유입됐었거든요. 근데 5월 들어서는 15억 달러 유입에 그치면서 확 꺾였어요. 아, 금은 좀 주춤했군요. 근데 비트코인 현물 ETF는 완전 반대였습니다. 4월에 25러 순유입이었는데 5월에는 55러로 이게 2배 이상, 그러니까 121%나 급증한 거죠. 121%요? 와, 엄청나네요. 그렇죠. 1분기 흐름하고는 완전히 다른 양상인데 이게 자산시장 안에서 선호도에 뭔가 뚜렷한 변화가 감지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아크 보고서는 현재 비트코인의 미실현 이익 수준, 이게 과거에 막 광기 어렸던 그런 장세와는 좀 다르다고 분석한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평균치에서 3표준 편차, 시그마라고 하죠. 3시그마 이상으로 아주 이례적으로 벗어나야 우리가 보통 비이성적 과열이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은 한 1표준 편차 정도 수준이라는 거예요. 아, 최고가를 경신했는데도 생각보다는 시장이 차분하다, 뭐 이런 해석이네요. 그렇죠. 가격은 높지만 과거와 같은 극단적인 과열 신호는 아직 부족하다 이런 평가인 거죠. 근데 여기서 또 주목해야 할 상반된 신호가 하나 있어요. 뭔가요? 비트코인 핵심 코드 있잖아요. 비트코인 코어. 여기에 대한 개발자들의 코드 변경 제한. 이걸 커밋이라고 하는데 이 커밋 수가 2013년 이후로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점입니다. 2013년 이후 최저요? 얼마나 줄었는데요? 2021년 최고치랑 비교하면 거의 10분의 1 수준이에요. 704건에 불과합니다. 10분의 1이라니? 아니, 가격은 사상 최고인데 핵심 개발 활동은 10년 만에 최저라니요? 이거 좀 이상한데요? 아크는 이걸 약세 신호로 본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크는 이게 비트코인이 계속 진화하는 어떤 기술 플랫폼이라기보다는 점차 가치가 고정된 뭐랄까 디지털금 같은 화폐 자산으로서의 성격이 굳어지고 있다는 걸 시사한다고 봐요. 기술 혁신보다는 자산 가치에도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이런 의미군요. 그렇죠. 장기적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의 어떤 혁신 잠재력에 대해서는 좀 질문을 던지게 만드는 부분이죠. 그렇군요. 반면에 채굴 쪽 상황은 또 다르다고요? 네, 채굴 쪽은 또 흥미로운데요. 채굴 난이도도 계속 오르고 반감기 영향도 있어서 해시 가격, 그러니까 채굴 연산력당 돌아오는 수익 자체는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블럭 하나당 채굴자들이 가져가는 총 수익은 2020년 이후로 꾸준히 유지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어요. 오, 그래요? 채굴 산업이 어렵다. 지속 가능성에 떨어진다는 얘기도 많았는데 실제 수익은 유지가 되고 있다고요. 흥미롭네요. 네, 그래서 채굴 산업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비관론과는 좀 다른 결과인 거죠. 아크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립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렇군요. 채굴 환경의 어려움 속에서도 수익성은 어느 정도 방어되고 있다. 이런 신호를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자, 이제 좀 거실 경제 쪽 신호들을 살펴볼까요? 보고서에서 미국 주택시장 얘기를 지적하는데 집을 팔려는 사람, 즉 매도자가 사려는 사람, 매수자보다 눈에 띄게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 그거 저도 주변에서 많이 듣는 얘기예요. 집 사기가 정말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2022년부터 시작된 연준의 금리 인상으로 주택 구매 여력이 극히 악화된 결과로 분석됩니다. 결국 이런 상황은 주택가격 하락 압력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겠네요. 네, 그럴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서비스 부문에서도 좀 우려스러운 지표가 있어요. 기업 구매 관리자들 설문조사인 ISM 서비스업 지수라는 게 있는데 이걸 보면 5월에 기업들이 원자재 같은 거 살 때 지불하는 가격 지수는 2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어요. 근데 반대로 기업들이 받는 신규 주문 지수는 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어요. 어머, 비용은 오르는데 수요는 줄어든다. 이거 정말 안 좋은 신호 아닌가요? 맞습니다. 아주 이례적인 괴리가 나타난 건데 이건 당연히 기업 수익성에 부담을 주겠죠. 그리고 역사적으로 보면 이런 현상이 경기 침체나 아니면 급격한 정책 변화가 있기 전에 종종 관찰되던 패턴이기도 합니다. 아, 정말요? 좀 신경 쓰이는 부분이네요. 자동차 시장도 안 좋다고요? 네, 자동차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관세 인상 전에 미리 사려는 수요 때문에 3, 4월에는 판매가 잠깐 늘었었는데 이게 끝나니까
5월에는 예상치를 밑도특 1,560만 대로 툭 떨어졌어요. 송구매 효과가 빠지니까 바로 급감했군요. 그렇죠. 게다가 중고차 가격도 팬데믹 때 고점 대비해서 20%나 하락하면서 디플레이션, 그러니까 물가 하락 압력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크가 주택시장하고 자동차 시장에 대해서는 좀 약세의 전망을 내놓은 이유가 분명해 보입니다. 확실히 전통 경제 쪽에서는 경고등이 좀 켜진 느낌이네요. 네. 이런 거시경제 경고등 속에서 비트코인 생태계 내부에서는 다른 소식들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애리조나주가 비트코인을 주 정부의 전력적 준비금으로 편입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는 소식, 그리고 대형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파생상품 거래소 대리빚을 인수했다는 소식, 또 S&P 500 지수 편입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도 있었고요.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관련 규제 법안 논의가 좀 진전되고 있다는 거랑 USDC 발행사 서클이 IPO 신청했다는 소식도 있었죠. 암호화폐가 계속 제도권으로 편입되려는 움직임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중요한 흐름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볼까요? 5월 비트코인은 가격 급등과 ETF 자금 유입이라는 아주 강력한 상승 동력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핵심 개발 활동은 10년 내 최저 수준으로 위축되는 약간은 모순적인 모습도 나타났죠. 강세와 약세 신호가 공존하는 셈이네요. 그렇죠. 여기에 더해서 주택, 서비스, 자동차 같은 전통적인 경제 영역에서는 뚜렷한 경고 신호들이 감지되고 있고요. 그럼 마지막으로요. 비트코인 가격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디지털 금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정작 그 기술적인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핵심 개발 활동은 왜 이렇게 잠잠해진 걸까요? 이것이 비트코인의 장기적인 가치와 미래에 대해서 어떤 질문을 던지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 곱씹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분석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흥미로운 자료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작은 꿈 시작이 중요해. 욕심을 버려 매일매일 조금씩 자라나. 오늘의 여정을 즐겨봐. 어두운 조정이 와도 두렵지 않아. 미국 주식으로 은퇴하기